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7일 화요일 JTBC 뉴스 아침엔 시작합니다. 정부가 코로나19 자가격리자의 무단 이탈을 막기 위해서 전자팔찌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격리자의 휴대전화 앱과 연결해 일정한 거리 이상 떨어지면 경보음이 울리도록 하는 전자장치입니다. 홍콩 정부는 지난달부터 도입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오늘 비공개 관계장관 회의를 열고 전자팔찌 도입 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인데 인권 침해 논란도 예상됩니다. 자가격리 지침을 어기고 외출을 해서 지자체에 고발을 당하는 사례는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격리 장소를 벗어나서 출근을 하거나 술을 마시거나 사찰 등을 방문한 사람도 있었고 거주지를 옮기는 이사를 한 격리 대상자도 있었습니다. 지난 주말 국민의 이동량이 지난 2월 말에 비해 30%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가 통신사 기지국의 정보 통계를 바탕으로 조사한 결과 지난 4일 개인 이동량은 총 1,354만 건으로 2월 마지막 주 토요일 1,014만 건에 비해 크게 늘었습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에 피로감을 느낀 사람들이 집 밖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정부는 코로나19 종식을 위해 거리 두기에 적극 동참해달라고 거듭 당부했습니다. 코로나 사태 속 긴급 재난지원금 문제가 8일 앞으로 다가온 이번 총선의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정부의 소득 하위 70% 기준 등이 논란이 되자 여야가 전 국민 모두에게 주자는 주장을 경쟁적으로 하고 있는 건데 정부는 일단 반대 입장이지만 재원을 크게 늘리지 않는 선에서 국회와 합의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중환자 집중치료 병상으로 옮겨졌습니다. 총리실 대변인은 존슨 총리의 컨디션이 악화되면서 의료팀의 조언에 따라 집중치료 병상으로 옮겼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존슨 총리는 외무장관에게 필요한 직무를 대행하도록 요청했습니다. 유럽의 누적 사망자 수는 5만 2천 명을 넘어서는 등 인명피해가 계속해서 늘고 있습니다. 최악의 한 주를 보낼 것이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미국에서 뉴욕 증시가 7%대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뉴욕주에서 하루 사망자 숫자가 처음으로 줄면서 확산세 정점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했습니다. 미국의 전체 사망자는 1,000명을 넘기고 12일 만에 10,000명도 넘어섰습니다. 코로나19 자가격리 지침을 어기고 무단 이탈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정부가 전자팔찌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자가격리자의 위치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휴대전화 앱과 연결해 일정한 거리 이상 떨어지면 경보음이 울리도록 하게 됩니다. 정부는 오늘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비공개 관계장관 회의를 열고 전자팔찌 도입 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입니다. 네, 자가격리돼 있어야 할 사람들이 앱이 깔려있는 휴대전화를 집에 두고 밖으로 나가는 사례가 계속 나오면서 나온 방안인데요. 오늘 회의에서 이 전자팔찌를 바로 대규모로 공급하는 게 가능한지 또 인권 침해 소지는 없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해서 확정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박영우 기자입니다. 정부가 도입을 검토 중인 자가격리자 무단 이탈을 막기 위한 장치는 일종의 전자팔찌입니다. 휴대전화 앱과 연결해 일정한 거리 이상 떨어지면 경보음이 울리는 방식입니다. 홍콩에서는 지난달부터 도입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런 초강력 수단 도입을 검토하는 건 자가격리자의 이탈이 잇따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4일 기준 자가격리 이탈자는 모두 137명, 하루 평균 6명에 이릅니다. 정부는 오늘 회의를 통해 전자팔찌의 부작용과 법리 문제 등을 검토해 도입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는 방침입니다. 실제로 적용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다른 문제점이나 법리적인 문제가 없는지 등이 같이 고민이 돼야 되는. 일각에서는 도입에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도입을 검토 중인 전자팔찌 등 전자장치가 성범죄자 관리에 사용되고 있는 만큼 향후 인권 침해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입니다. JTBC 박영우입니다. 인천 연수구에서 자가격리 지침을 어긴 3명이 적발됐습니다. 가족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자가격리 대상이 된 60대 여성은 격리 기간 아들과 함께 사찰을 방문했는데 이틀 뒤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30대 남성은 격리 기간에 무단으로 이사까지 했습니다. 연수구는 이들 모두를 고발할 방침입니다. 조보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틀 전 인천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60대 여성 A씨. 자가격리 기간 중이던 지난 3일 40대 아들과 연수구의 한 사찰을 다녀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씨와 아들은 걸어서 사찰에 갔고 약 1시간을 그곳에 머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씨는 가족이 확진 판정을 받아 지난달 29일부터 자가격리됐습니다.
이달 1일 등 앞선 2차례 코로나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3번째 검사에서는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연수구에서 자가격리 중이던 30대 남성은 무단으로 이사를 했다가 적발됐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달 23일 프랑스에서 입국했는데 송도 국제도시에 살다가 경기도 파주로 집을 옮겼습니다. 연수구는 이들의 추가 이동 동선을 확인하고 있으며 조사가 끝나는 대로 모두 고발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조보경입니다. 경남에서는 자가격리 중이던 20대 남성이 친구들과 술을 마시다가 적발됐습니다. 자가격리 앱이 깔려 있었지만 GPS를 꺼서 추적을 피했습니다. 서울과 부산에서도 자가격리를 어긴 사례가 잇따랐습니다. 배승주 기자입니다. 경남 산청군에 살고 있는 20대 남성 A씨는 지난달 29일 유럽에서 입국했습니다. A씨는 코로나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오는 14일까지 2주간 자가격리를 꼭 해야 합니다. 그런데 A씨는 지난 4일 저녁 7시쯤 집을 나와 가까운 식당에 갔습니다. 이곳에서 친구 7명과 함께 자정까지 5시간가량 술을 마셨습니다. 토요일 따라 좀 손님 조금 많아서 젊은 애들이 A씨는 자가격리 앱까지 설치했지만 보건당국은 무단 외출을 전혀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GPS를 이분이 꺼버리니까 저희가 술집에서 이들의 대화를 우연히 들은 주민이 자가격리 위반을 신고하면서 들통났습니다. 산청구는 A씨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경남에서 자가격리 위반으로 고발된 첫 사례입니다. 부산에서도 확진자와 접촉한 뒤 자가격리된 50대 여성이 지침을 어기고 공원 산책을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 여성은 자가격리 합동 점검반 단속에 걸렸습니다. 역시 부산에서 나온 첫 고발 사례입니다. 전화를 수십 통을 했는데도 전화를 안 받아서 집 앞에서 기다렸는데 안 계시고. 서울 강남구청도 자가격리를 어기고 출근해 식당 등을 다녀간 뒤 확진된 60대 여성을 고발했습니다. JTBC 배승주입니다. 정부가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을 오는 19일까지 2주 더 연장하기로 했죠. 그런데 지난 주말 국민의 이동량은 지난 2월 말에 비해 30%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의 피로감을 느낀 사람들이 집 밖으로 나서고 있는 겁니다. 정부는 코로나19 종식을 위해 거리두기에 적극 동참해달라고 거듭 당부했습니다. 조보경 기자입니다. 정부가 통신사기지국 정보통계를 바탕으로 조사한 결과 주말인 지난 4일 개인 이동량은 총 1,354만 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 주말에 많은 분들이 외출을 하였으며 일부에서는 인파가 밀집한 곳도 있었다고. 이동량이 최소 수준이던 지난 2월 마지막 주 토요일은 1,014만 건이었는데 이때에 비해 30%가량 증가한 겁니다. 지난달 마지막 주 토요일에 비해서도 약 4% 증가한 수치입니다. 계속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피로감을 느끼는 국민들이 늘어나면서 그래프를 보시면 이렇게 늘었었던 것이 줄어들다가 다시 급격하게 늘어나는 듯한 이러한 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 지난 4일엔 서울 시내 유동 인구도 크게 늘었습니다. 명동, 강남역 등 번화가와 여의도, 남산 인근 등 꼰돌이 지역 방문객이 많았던 겁니다. 정부는 확진자 수가 줄고 있지만 안심하기는 이르다며 앞으로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 동참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코로나19는 정부의 노력, 방역 당국의 전략만으로는 이겨낼 수 없는 질병입니다. 국민 한 분 한 분, 모든 가정과 학교, 직장을 포함한 우리 사회의 모든 이들이 힘을 합칠 때에야. JTBC 조보경입니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중환자들이 집중 치료를 받는 병상으로 옮겨졌습니다. 총리실 대변인은 존슨 총리의 컨디션이 악화되면서 의료팀의 조언에 따라 집중 치료 병상으로 옮겼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존슨 총리는 도미닉 라브 외무장관에게 필요한 직무를 대행하도록 요청했습니다. 유럽의 누적 사망자 수는 5만 2천 명을 넘어서는 등 인명피해가 계속해서 늘고 있습니다. 일부 국가는 코로나19 확산이 정점을 찍었다고 판단하고 봉쇄 조치를 완화하려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습니다. 안태웅 기자입니다. 총리가 의료팀의 조언에 따라 집중 치료 병상으로 옮겼다. 영국 총리실이 현지 시간 6일 공식 발표했습니다. 보리스 존슨 총리가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앞서 존슨 총리는 지난달 27일 코로나19 확진 사실을 알렸고 자가격리에 들어갔습니다. 이후 열이 계속되는 등 증상이 완화되지 않자 결국 지난 5일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그리고 이튿날 중환자실로 옮겨진 것입니다. 총리실은 총리가 훌륭한 간호를 받고 있다면서도 외무장관에게 업무 대행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브리티시 오픈 골프 대회 디 오픈 주최 측도 올해 7월로 예정된 대회를 취소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올해 149회째인 디 오픈은 2차 대전의 영향을 받았던 1945년에 열리지 못한 이후로는 한 해도 거른 적이 없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을 실시간으로 보여주는 월드 오미터에 따르면 영국의 확진자는 5만 1천여 명, 사망자는 5,373명입니다. 스페인의 확진자는 13만 5천여 명으로 이탈리아를 넘어섰고 사망자는 이탈리아보다 적은 1만 3천여 명입니다. 유럽의 누적 사망자는 5만 2천 명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독일에서도 확진자가 10만 명을 넘겼고 사망자는 1,664명입니다. Ich will hier an dieser Stelle sagen, dass aus meiner Sicht Europa, die Europäische Union vor der größten Bewährungsprobe seit ihrer Gründung steht. Das ist unbenommen. 그러나 1만 2천여 명의 확진자가 나온 오스트리아는 오는 14일부터 소규모 상점의 영업을 재개하기로 하는 등 단계적인 완화 조치에 들어간다는 계획입니다. JTBC 안태훈입니다. 뉴욕 증시는 7%대 큰 폭의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뉴욕의 신규 사망자 증가폭이 처음으로 감소하면서 정점에 이른 것 아니냐는 기대감이 시장에 훈풍을 불어넣었습니다. 반면 미국 내 국내 총생산 GDP가 최소 30% 줄어들 것이라는 어두운 전망도 나왔습니다. 미국의 코로나19 확진자는 35만 명, 사망자는 1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워싱턴을 연결합니다. 임종조 특파원, 뉴욕 증시가 폭등세를 보였군요. 네, 그렇습니다. 뉴욕 증시 주요 지수가 모두 7% 넘게 폭등했습니다. 다우존스 산업지수는 7.73%, 1,600포인트 넘게 상승해 22,600선까지 올라섰습니다. S&P 500도 7.03% 올랐고 나스닥 지수도 7.33% 큰 폭의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네, 무엇보다 뉴욕의 코로나19 사망자 증가폭이 감소했다는 소식이 호재로 작용을 했을까요? 네, 뉴욕주 하루 사망자 증가폭이 630명에서 594명으로 6%가량 줄었다는 소식이 하루 전 휴일에 전해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터널 끝에서 빛이 보인다고도 표현했습니다. 미국 내 실업수당 신청이 2주 사이 1,000만 건에 이르렀다는 악재 끝에 날아든 뉴욕발 기대감이 위축된 투자 심리를 자극한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말입니다. In New York, the first time where the deaths were less from the previous day. That's the first drop so far. So maybe that's a good sign. It could be. We see light at the end of the tunnel. 네, 뉴욕 주지사도 아쿠아일로를 걸어온 확산세가 정점에 다다른 조짐이 있다. 이렇게 언급을 했죠. 네, 쿠오모 뉴욕 주지사는 기자회견에서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며 확산세가 안정 단계에 접어들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쿠오모 주지사의 발표 내용입니다. Total number of hospitalizations are down. The ICU admissions are down. Good signs. And again, would suggest a possible flattening of the curve. 쿠오모 주지사는 그러면서도 아직 암울한 상태에서 벗어난 것은 아니라며 사회적 거리두기의 철저한 준수를 촉구했습니다. 미국 내 확진자는 35만 명, 사망자는 1만 명을 넘었습니다. 자, 그런데 2분기에 접어든 미국 내 국내 총생산 30%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어요. 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를 이끌었던 제닛 옐런 전 의장이 미 CN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내놓은 전망치입니다. 옐런 전 의장은 2분기 미국 실업률이 13%까지 오를 수 있고 국민 총생산 GDP는 30% 또는 그 이상 떨어질 수 있다고 봤습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 급반등 가능성에 대해선 결과가 더 나빠질 수도 있고 경제적 피해 규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며 다소 회의적인 시각을 보였습니다. 또 월스트리트 저널은 지난 3주 동안 경제 활동이 멈추면서 미국 일일 생산량이 29% 감소했다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JTBC 임종주입니다.
확진자가 가파른 속도로 늘고 있는 일본에서 정부가 긴급 사태를 선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그간 높았는데요. 오늘 아베 총리가 공식 발표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긴급 사태가 내려지는 곳은 도쿄와 오사카를 포함한 7곳 광역지자체로 이렇게 되면 시민들에 대한 외출 자제를 요청할 수 있고 개인 토지에 임시 의료시설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긴급 사태 선언과 함께 우리 돈 1,200조 원가량의 경제 대책도 같이 나올 예정입니다. 박영우 기자입니다. 어제 오후 6시 기준 일본의 확진자는 4,592명, 사망자는 106명입니다. 이처럼 일본 전역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자 아베 총리가 오늘 긴급 사태를 선언합니다. 대상 지역은 도쿄도와 수도권의 사이타마현, 자바현, 가나가와현, 그리고 오사카 등 모두 7개 광역자치단체입니다. 기간은 다음 달 초 연휴가 끝나는 5월 6일까지로 결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긴급 사태가 선언되면 해당 광역자치단체장이 생활필수품 구매 목적을 제외한 외출 자제를 주민들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학교와 영화관 등 사람이 많이 모이는 시설의 이용을 제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또 개인 토지에 임시 의료시설을 설치할 수 있어 병상 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긴급사태 선언에 소극적이던 아베 총리가 입장을 바꾼 데 대해 일본 언론은 감염 예방을 위한 국민의식을 높일 필요가 있기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아베 총리는 오늘 긴급 경제 대책도 함께 발표합니다. 일본 국내 총생산의 20%에 상당하는 108조엔, 우리 돈 약 1,216조 원이 투입될 것으로 보입니다. 2008년 세계 금융위기 때 경제대책 56조 8천억 엔의 2배에 육박하는 규모입니다. JTBC 박여우입니다. 네, 일본의 긴급 경제대책 소식도 보셨는데 우리는 이 코로나 사태로 힘든 국민들을 위해서 소득 하위 70%에 대한 현금성 지원이 발표가 됐죠. 그런데 여야가 지금 경쟁적으로 전 국민 모두에게 줘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이 긴급 재난지원금 문제가 변수가 되고 있는 건데요. 예산이 더 필요한 문제고 정부가 일단 반대는 하고 있는데 지원 대상이 더 넓어질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먼저 김소현 기자입니다. 부산을 찾은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선거대책회의에서 재난지원금 얘기부터 꺼냈습니다. 국민 전원이 국가로부터 보호받고 있다는 자기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대책을 마련하도록 당정청 논의를 거쳐 지난달 30일 대통령이 내린 최종 결정을 재조정하겠다는 겁니다. 당시 결정은 소득 하위 70% 가구에게 최대 100만 원씩 주자는 것이었습니다. 이걸 상위 30%에게까지 늘리자는 주장입니다. 민주당은 이 30%를 늘리는데 4조 원 정도가 더 든다며 총선 직후 추경안에 반영해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입니다. 여당의 이런 움직임의 배경엔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가 있습니다. 재난지원금을 총선용 현금 살포라고 비판해오다 주말 사이 갑자기 입장을 바꿔 모든 국민에게 50만 원씩 주자고 제안한 겁니다. 다만 통합당은 올해 예산 중 100조 원을 코로나 예산으로 재편성한 뒤 그중에서 지원을 하자는 주장입니다. 정부 여당의 지원책과는 차별화해 현금성 지원금의 주도권을 주겠다는 겁니다. 가구당 100만 원씩을 준다고 얘기를 해놓고 이게 언제 줄지도 모르는. 다른 당들도 총선을 앞두고 지원금 정책 경쟁에 일찌감치 뛰어든 상태입니다. 이에 대해 일단 청와대는 총선 전까진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겠다며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청와대와 정부의 당의 입장이 충분히 전달된 걸로 안다고 주장했습니다. JTBC 김소현입니다. 여야가 이렇게 모든 국민에게 지원금을 주자고 하고 있는 건 정부 지원금에 대한 논란이 지금 크기 때문입니다. 지자체 지원금까지 얽혀서 어디는 주고 어디는 안 주는 문제에 최근 어려워진 사정을 반영하지 못하고 기준이 정해졌다는 논란까지 지금 여러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건강보험료 기준이 발표된 뒤에는 내가 지원 대상에 들어가도록 조정이 될 수는 없는지 문의가 빗발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성화선 기자입니다. 경기도의 한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입니다. 민원인이 평소보다 100명 이상 더 몰리면서 상담 창구는 하루 종일 붐볐습니다. 건강보험료 상담을 받으려는 사람들이 20명이 넘다 보니 상담하기까지 1시간 넘게 기다려야 합니다.
그럼 저 조정될 수 있는 그거는 지금 현재는 조정될 수 있는 사항은 없어요. 다른 지사에도 긴 줄이 문 밖까지 이어졌습니다. 대부분 긴급 재난지원금 대상이 되는지 확인해 달라거나 건보료를 낮춰달라는 민원입니다. 하지만 빈손으로 돌아가는 자영업자들이 많습니다. 반토막 났다고 보시면 되는 것 같은데. 건강보험료 계속 오르는 상태고 돈 10,000원 때문에 혜택이 안 된다니까. 참담하죠. 자영업자들은 건보료가 재작년 소득을 기준으로 정해지다 보니 최근 사정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호소합니다. 사업을 축소시켰어요. 그래가지고 거의 장사를 못하고 치고 직원들 다 내보냈습니다. 18년도에 잡혀가지고 29만 원이 나오니까 못 받죠. 정부가 긴급 재난지원 기준을 발표했던 지난 3일 건보공단 고객센터에는 115만 3천 건의 상담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2006년 고객센터가 만들어진 이후 가장 많았습니다. JTBC 성화선입니다. 등교 개학을 학교에서는 아직 못하고 있지만 아이들을 모아놓고 수업을 하는 학원들은 많습니다. 서울은 문을 닫는 학원이 20%도 되지가 않는데요. 그래서 지자체들이 문을 닫으면 현금을 주는 지원을 하고 있는데 주는 금액이 아무 도움이 안 된다는 목소리를 비롯해서 지원 기준도 제각각이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하은 기자입니다. 서울 강남구가 2주 이상 문을 닫는 학원에 100만 원씩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노원, 성북 등 다른 자치구가 시행하자 학원과 교습소 3,500여 개가 밀집한 강남도 현금 지원책을 도입한 겁니다. 휴원 권고를 따르는 학원이 많지 않자 내린 결정입니다. 현장에선 금전적인 이유로 반발하기도 합니다. 아무 도움이 안 되지. 100만 원 갖고 뭐가 되겠어요. 선생님 항상 보급도 안 되지 않겠어요? 지원이 없는 지역의 학원들은 박탈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더 비참해지는 거죠. 평하게 줘야죠. 뭐든지 줄 거면. 금전적 지원 받은 거 전혀 없고요. 손소독제랑 그거 소독 물티슈. 지급 조건이 지자체마다 달라 혼란스럽다는 반응도 있습니다. 동대문구는 3월부터 4월 초까지 연속 휴원한 날짜를 계산해 1일당 10만 원, 최대 100만 원을 지원합니다. 강남 등 나머지 자치구에선 4월 일정 기간에 문을 닫아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3월 한 달 내내 휴원했어도 지원 대상이 아닌 겁니다. 지자체들은 휴원을 계속 유도하고 있지만 서울의 강남구와 서초구의 휴원율은 15%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서울 전체로 봐도 휴원을 한 학원과 교습소 등은 전체의 18%가 조금 넘는 수준입니다. JTBC 최하은입니다. 전 세계 곳곳에 봉쇄령으로 오도 가도 못했던 우리 교민들 오늘도 국내로 들어옵니다. 오늘은 뉴질랜드 또 케냐에서 출발한 전세기가 도착을 합니다. 보도국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재승 기자, 역시 철저한 검역 단계를 거치게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뉴질랜드 오클랜드를 출발한 에어 뉴질랜드 전세기가 오늘 오후에 인천공항으로 들어올 예정입니다. 탑승 인원은 260명 정도인데요. 뉴질랜드는 현재 코로나19로 전국 봉쇄령이 내려져 있는데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아프리카 케냐에서도 현지 교민들이 국제 공조로 민간 전세기를 임대해서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카타르 항공 전세기가 교민 55명을 태우고 어제 케냐 수도 나이로비에서 이륙했고 카타르 도하를 거쳐 오늘 오후에 인천공항에 들어오게 됩니다. 다만 항공사 측에서 요구하는 좌석 130여 석을 채우지 못했는데 우리 교민 55명에 8개 나라 출신 70명이 추가로 탑승하면서 이번에 운항이 가능해졌습니다. 또 오늘 베트남 다낭에서도 우리나라로 전세기를 띄우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예정대로 진행이 된다면 뉴질랜드, 케냐와 마찬가지로 오늘 오후에 인천공항에 도착하게 됩니다. 네, 아프리카는 지금 대륙 대부분에서 코로나 환자가 나오고 있죠.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아프리카에서 코로나19 확진자는 현재 9천여 명에 달하고 사망자는 400여 명이라고 아프리카 질병통제예방센터가 밝혔습니다. 현지 시간 6일 기준인데요. 코로나19 발병국은 아프리카 54개 나라 가운데 51개국에 달해서 사실상 대륙 대부분이 영향권에 들어갔습니다. 국가별 확진자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총 1,600여 명으로 가장 많지만 지역별로는 알제리와 이집트, 또 모로코 등이 있는 그러한 북아프리카가 4천여 명으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경제까지 큰 타격을 주자 아프리카 국가들은 국제통화기금이나 세계은행을 통해서 긴급 자금 수혈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 밖에 새로운 소식은 정리해서 잠시 후 8시 이후에 두 번째 연결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엔 지금 JTBC
이재승입니다. 이번에는 오늘 아침 체크해봐야 할 뉴스들을 분야별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정치 분야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WHO 사무총장과 전화통화를 하고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테워드로스 사무총장은 한국의 코로나19 대응을 높이 평가하고 5월에 화상으로 개최되는 세계보건총회에서 문 대통령이 아시아 대표로 기조 발언을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친박 신당의 홍문종 대표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석방을 촉구하면서 무기한 단식에 들어갔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코로나19에 감염이라도 된다면 생명이 위태로울 수밖에 없다며 석방 요구가 받아들여질 때까지 무기한 단식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신임 해군 참모총장의 합동참모본부 군사지원본부장인 부석종 중장이 내정됐습니다. 국방부는 부석종 내정자가 국방개혁과 전자권 전환 준비를 주도할 능력과 전문성을 갖췄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늘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공식 임명할 예정입니다. 대규모 정리해고를 검토한 이스타항공이 그 규모를 정했습니다. 당초 계획보다 절반 정도 줄어든 직원 300여 명을 구조조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전체 직원의 20%가량입니다. 전 세계 곳곳에 공장이 멈춰선 현대차인데요.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는 러시아 정부가 유급 휴무 기간을 이달 30일까지 연장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현대차 공장이 문을 여는 시기도 연기가 됐습니다. 금융권 노사정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을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 합의를 한 사안들이 있습니다. 초저금리 자금이 공급되는데 효율성을 높이고 금융회사 경영 실태 평가를 완화하는 것인데요. 금융 지원 업무가 늘어난 것과 관련해서는 특별 연장 근로를 허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계속해서 사회 분야 뉴스입니다. 경남 거제시에서 총선 후보자의 벽보를 훼손한 40대 남성이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지난 4일 밤 담장에 부착된 벽보를 손으로 뜯어냈는데 경찰이 CCTV로 동선을 추적해 어제 검거했습니다. 술에 취해 벽보를 훼손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행정안전부 산하 지방공기업평가원 소속 간부 2명이 15억 원의 인건비를 빼돌린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지방자치단체나 정부기관, 공기업 등이 발주한 연구 용역을 수행하면서 수년간에 걸쳐 참여연구원을 허위로 등록해 인건비를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채식주의자인 초중고등학생과 학부모들이 학교 급식의 채식 식단을 보장해달라며 헌법 소원을 냈습니다. 육류 위주로 구성되어 있는 학교 급식 식단으로 인해 헌법상 기본권인 건강권과 자기결정권, 양심의 자유 등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한 차례 개막이 연기됐었던 국립극단의 70주년 기념작 파우스트 엔딩 공연이 취소가 됐습니다. 출연 배우 김성현 씨가 연습 도중에 부상을 당했고 배우의 컨디션 등을 고려해서 취소 결정이 됐습니다. 팝스타 레이디 가가가 오는 18일에 콘서트를 여는데요. 온라인으로입니다. 엘튼 존과 폴 맥카트니, 스티비 원더 등 유명 팝스타들이 대거 나옵니다. 후원금이 400억 원이 넘게 모였고 WHO의 코로나19 대응 사업에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전남 여수와 거문도를 잇는 여객선 운항이 오늘부터 다시 시작됩니다. 지난 1995년에 건조돼서 25년으로 선령이 만료가 됐고 지난 1일부터 그래서 운항이 중단됐었는데 선사 측 사정으로 새 여객선을 확보하지 못해서 선령을 연장을 했습니다. 오늘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리는 국무회의에서는 이른바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해서 임대료를 낮춘 임대업자에게 세금 혜택을 주는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할 예정입니다. 삼성전자가 오늘 1분기 잠정 실적을 발표합니다. 영업이익 6조 원을 넘기느냐에 시장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추정치는 6조 원 초반으로 지난해 4분기보다 14%가량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됐습니다. 음력 3월 15일인 오늘 밤 올해 가장 큰 보름달이 뜹니다. 서울을 기준으로 오늘 오후 5시 50분쯤 떠서 내일 새벽 3시쯤 절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날씨가 맑아서 전국에서 슈퍼문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분야별 뉴스들 체크해드렸습니다. 오늘의 날씨도 체크해드립니다. 오늘도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낮 기온은 어제보다 더 오르겠습니다. 전국에 건조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메마른 날씨는 계속되겠습니다. 오후에는 강원 영서에 비가 예상되지만 5mm 미만으로 양이 매우 적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서울 6도, 대전 6도로 중부지방은 2도에서 4도가량 높습니다. 남부지방은 광주 7도, 대구 10도로 어제보다 5도에서 8도가량 높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18도, 광주 20도, 부산 19도로 어제보다 2도에서 4도가량 더 올라서 따뜻하겠습니다.
부산 신항에서 15만 톤급 컨테이너선이 들어오다가 크레인을 들이받았습니다. 대형 크레인 한 대가 무너졌고 4대가 파손됐습니다. 구석창 기자입니다. 부산 신항으로 초대형 컨테이너선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접안 시설에 너무 가까이 다가옵니다. 잠시 후 부두에 있는 크레인이 맥없이 무너져 내립니다. 크레인 기사들이 공포에 질려 우왕좌왕합니다. 접안하려고 방향을 틀던 배가 크레인을 들이받은 겁니다. 릴리스 돼갖고 안으로 밀고 들어와야 정상인데 바짝 붙어갖고 이제 접안을 해놓으니까. 사고가 난 건 오후 2시 50분쯤. 중국 저우산에서 온 15만 톤급 밀라노 브릿지호는 사고 직전 속도를 줄이지 못했습니다. 강한 충격에 다닥다닥 붙어있던 크레인 4기가 줄줄이 밀리고 부서졌습니다. 한 명이 다쳤습니다. 작업 준비 중이던 크레인 기사 44살 김모 씨는 지상 5m 높이에서 뛰어내렸지만 발목만 다쳤을 뿐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입니다. 크레인이 추가 붕괴될 가능성까지 있어 현장은 통제됐습니다. 보존사가 잘못했는지 차를 잘못했을 수도 있고. 해경은 목격자와 선박 관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JTBC 구석찬입니다. 어제 오후 5시 20분쯤 전북 새만금 방조제 바람 쉼터 부근에서 굴착기가 바다로 추락했습니다. 굴착기 운전자가 바다에 빠져 실종됐습니다. 당시 바지선에 있던 굴착기가 다른 선박으로 옮겨지는 과정에서 사고가 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해경은 경비함정 3척과 잠수 구조대 등을 투입해서 수색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구로구에선 도로를 달리던 1톤 트럭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어제 오전 11시 20분쯤 적재함에 실린 차량용 배터리에서 시작돼 1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소방당국은 배터리를 이용해 뻥튀기 기계를 작동하는 과정에서 과부하로 불이 난 것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전 10시 10분쯤 인천시 서구에서는 비포장 도로를 달리던 소형차가 옆으로 넘어지는 사고가 났습니다. 차에 타고 있던 일가족 3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비포장 도로를 오르던 차량의 바퀴가 헛돌아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고 조비오 신부에 대한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전두환 씨의 불출석 허가가 취소되면서 이제부터는 재판에 출석을 해야 합니다. 다음 재판은 오는 27일에 열립니다. 정진영 기자입니다. 5월 단체 관계자와 유가족들이 법정 건물로 향합니다. 재판장이 바뀐 뒤 첫 재판으로 넉 달 만에 재개됐습니다. 전 씨 재판은 전임 재판장이 총선 출마를 위해 사직하면서 정식 심리에 앞서 공판 준비 기일로 다시 열렸습니다. 새롭게 전 씨 재판을 맡은 김정훈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출석이 필요하다며 전 씨의 출석을 통보했습니다. 재판장이 바뀐 만큼 형사소송 규칙에 따라 다음 재판에서는 피고인 인정신문 등의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 전 씨는 지난해 3월 이후 1년여 만에 다시 광주 법정에 서게 됐습니다. 그게 법에서 명한 의무면 당연히 의무를 이행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재판부는 전 씨가 출석한 이후 다시 불출석 사유서를 내면 그때 가서 허용 여부를 판단한다는 입장입니다. 5월 단체 등은 전 씨의 재판 출석과 빠른 판결을 촉구했습니다. 재판석에 서서 자기 주장을 떳떳하게 이렇게 펼치면 되지 않겠습니까? 비겁하게 도망가고 꼼수 부리고 그러지 말고. 전 씨가 법정에 서게 될 다음 재판은 오는 27일 오후 2시 광주지법에서 열립니다. JTBC 정진명입니다. 일본의 코로나19 확진자가 연일 급증하고 있죠. 어제 오후 6시 현재 확진자는 4,592명, 사망자는 106명입니다. 특히 도쿄에서는 최근 사흘 연속 하루 100명 이상이 확진 판정을 받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처럼 심각해지자 아베 총리 오늘 도쿄와 오사카 등을 포함한 7개 지역에 한해 긴급 사태를 선언할 예정입니다. 시행 기간은 약 1개월로 일본 황금 연휴인 골든위크가 끝나는 다음 달 6일까지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 전화 연결되었습니다. 호사카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교수님 그동안 아베 총리 긴급 사태 선언을 계속해서 미루는 듯한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다가 예, 마음을 그렇습니다. 굳힌 것으로 보이는데 긴급 사태 선언 결심한 이유가 뭘까요?
예, 원래는 경제에 대한 상당히 큰 증력이 있다라는 것으로 이유를 해가지고 계속 밀고 왔는데요. 그러나 여러 분야 사람들이 이제 비상사태 선언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특히 의료계 사람들이 이대로 가면 폭발적인 감염이 일어나기 이전에 의료 붕괴가 일어날 우려가 있다라는 목소리가 대단히 높아졌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일본 정부가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다라는 비판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결심을 했다. 그렇게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네. 코로나19 사태 초기에는 도쿄올림픽에 대한 우려 때문에 진단검사도 제대로 실시하지 않고 있었고 그런 비판과 지적도 있었는데 결국에는 경제 충격에 대한 우려 때문에 그동안의 긴급사태 선언을 미뤘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네네. 많은 보도가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사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본다면 그대로 선언을 하면 오히려 상당히 전체적인 부담이 되기 때문에 여론이 이제 긴급사태를 선언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70% 이상이 그러한 여론이 되면 하면 아베 총리로서는 전체적인 부담이 되지 않고 오히려 잘했다라고 지지율이 올라가는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그 시점을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긴급 사태 선언을 전국에 걸쳐서 다 하는 것이 아니고요. 도쿄도를 비롯한 수도권, 가나가와현, 지바현 등이 포함이 되고요. 오사카 이런 지역도 포함이 돼서 결국에는 7개 광역자치단체 정도에 대해서만 긴급 사태를 선언하게 되는데 이게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을까요? 예, 가장 큰 부분은 특히 외출 제한을 요청해 왔지 않습니까? 네. 그러나 사람들이 특히 도쿄라든가 오사카라는 대도시에서 그것을 지키지 않는다라는 것이 가장 큰 이유 중 하나입니다. 아무리 요청을 강하게 해도 유흥가에 많은 사람들이 나가고 요새 도쿄에서는 100명 정도 감염이 되지 않습니까? 그중 50% 이상이 유흥가에서 감염이 되어 있습니다. 밤에 네. 사람들이 그러한 말하자면 술집이라든가 굉장히 많이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이 감염 경로를 알 수가 없는 상당히 문제가 있는 감염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더 강한 요청에서 지시, 명령 이런 식으로 바꿔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어서 이번에 비상사태로 연결됐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외출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고요. 외출 자제를 요청하는 건데 이건 금지할 수 없는 이유가 현행 일본의 법 제도상의 한계 때문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실 미국도 비상사태 선언을 3월 13일부터 발동을 했는데요. 미국에서도 강하게 추진하고 있지만 법적으로는 완전히 그러한 외출 자제를 강제할 법은 없다고 합니다.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마지막은 강한 요청을 지시, 그것은 몇 년에 가까운 지시로 바꿔가지고 이제 사람들의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 의식에 마지막은 맡길 수밖에 없지만 일단 비상사태를 선언하면 사람들은 심리적인 압박을 굉장히 많이 받기 때문에 달아오를 것이다라는 계산이 있는 것입니다. 네, 특히 도쿄도의 상황이 심상치 않습니다. 하루 100명 이상의 확진자가 계속해서 사흘 연속 발생하기도 했었는데 자, 이 같은 상황이 계속된다고 한다면 제2의 뉴욕이 될 수 있다. 이런 우려들도 나오는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예, 요새 일본의 전문가들이 이렇게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지금 코로나19를 잘 관리하고 있는 나라가 한국하고 독일이라고 그렇게 네. 이야기를 하고요. 그것은
모든 그 의심이 있는 사람은 다 검사를 하고 전체적인 코로나19의 상황을 파악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독일은 한국 모델을 도입한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는 그 일본의 전문가들이 한국 모델이 세계 최고라고 사실상 인정한 셈인데요. 그런데 대조적으로 그 문제가 있는 것은 미국하고 일본이다 이렇게 더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 이유는 초기에 검사를 안 했다라는 것입니다. 미국도 그 초기에 예를 들면 중국에서 미국으로 돌아간 그 예를 들면 중국계 미국인이라든가 중국에 있었던 미국인에 대해서는 검사를 전혀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네. 사실상 검사를 안 했다라는 것이 결과적으로 미국에서는 정말 폭발적인 감염으로 연결되었다라는 것인데 일본이 바로 그 검사를 안 하기 때문에 미국하고 특히 뉴욕하고 같은 상황이다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일본 그 고이케 도쿄도 지사라든가 아베 신도 일본 총리마저도 지금 도쿄는 2주 전에 뉴욕하고 같을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그 검사를 안 하고 그 어디에 감염자가 있는지 모르는 그러한 상황이 조금 전에 뉴욕이었고 지금 도쿄다라는 인식 하에 이번에 비상사태 선언을 했고요. 그래서 어제 아베 신도 일본 총리가 앞으로 하루에 2만 명 검사를 한다라고 드디어 그 검사를 안 했다라는 것을 시인했습니다. 2만 명까지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까지 어제 해버린 것입니다. 네, 자 말씀하신 대로 진단 검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고 지금과 같은 확산세에 대한 대비도 부족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료 시스템이 붕괴될 수 있다 이런 우려가 강하게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뭐 시설도 부족하고 뭐 간호 인력도 부족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인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 현재 도쿄에서는 700개 정도의 그 병상을 준비를 했다고 합니다. 이게 코로나19를 위한 병상. 이것도 원래는 500이었는데 요새 200 정도 갑작스럽게 늘렸습니다. 그러나 그곳을 4천까지 늘리겠다. 현재 상황에서는 중증 환자도 늘어나고 있어가지고 700 정도의 병상 자체가 금방 부족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현재는 가벼운 환자도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병상에 이제 가벼운 환자하고 중증 환자를 정확하게 구별을 해가지고 가벼운 증상 있는 사람들은 호텔에 수용한다라든가 그러니까 이번에 비상사태로는요 호텔이라든가 여러 건물을 강제적으로 이 부분은 강제가 가능한데요. 강제적으로 병원 같이 바꾸거나 혹은 소유자의 허가를 받지 않고 병원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의료 붕괴가 바로 병상이 없고 그리고 진단키트 자체에도 굉장히 부족하다라는 부분을 어떻게든 해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특히 의료 체계를 다시 확립하기 위해서 비상사태 선언을 했다. 오늘 하는데요. 네, 내일 연습도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하는데 특히 도쿄의 감염자가 늘어나는 추세는 좀 심상치 않다. 100명 계속 늘어나고 넘고 있기 때문에요. 어제는 83명이었는데요. 이게 또 서울하고 또 비교하기도 합니다. 도시가 크기가 좀 비슷해가지고요. 서울은 지금 20명 이하다. 감염자가. 그런데 도쿄는 100명으로 계속 넘고 있다라는 식으로 해서 이게 왜 그러냐라고 사람들이 굉장히 위화하거나 혹은 불안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한국의 부정적인 태도를 드러내는 것을 넘어서서 반한, 혐한 감정을 자극하기도 했었죠. 일본 우익 언론들 최근에는 우리 방역에 대해서 호평을 내놓고 있다고 하는데 실제 그렇습니까? 네, 그것은요.
그러나 전체가 아니라 극히 일부 산케신문 같은 데는 처음부터 그랬습니다. 네. 역시 한국은 콤사를 제대로 하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일본은 하고 있는 캐파시티가 있는데 현재까지는 10,000명까지는 하루에 할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는 쭉 나왔습니다. 네. 그런데 1,000명 정도밖에 안 한다라는 것은 누가 봐도 이게 보도에서 나와 있기 때문에 한국하고 역시 비교하면서 한국은 캐파시티까지 하고 있는데 일본은 왜 이런 식으로 힘을 내지 않고 있느냐라고 해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지지층인 극우파 쪽에서도 빨리 비상사태 선언을 하고 제대로 대처를 해야 된다. 한국을 봐라. 이러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네, 4.15 총선이 다음 주 수요일이니까요. 이제 8일이 남았습니다. 서울 종로에 출마한 이낙연, 황교안 이 두 후보는 이번 총선의 상징적인 후보들이기도 하죠. 어제 두 후보 간 토론이 처음으로 있었는데 코로나 사태, 조국 사태, 현안마다 팽팽한 기싸움이 이어졌습니다. 강희연 기자가 전합니다. 추첨에 따라 통합당 황교안 후보가 먼저 발언을 시작했습니다. 이번 총선은 경제를 살리느냐, 조국을 살리느냐 평가하는 선거라며 포문을 열었습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초기 대응에 문제가 많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자 민주당 이낙연 후보는 해외에서도 한국을 칭찬한다며 잘한 것이 있다면 자신감을 가져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조국 전 장관 이슈로도 부딪혔습니다. 조국을 옹호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는 마음에 빚이 없다. 이렇게 조국을 소위 손정하는 개인적인 마음의 빚 때문에 그런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취지입니다. 국민들의 검찰개혁 요구는 합당한 근거가 있지 않았던가. 현안을 바꿔가며 기싸움은 계속됐습니다. 2, 3년 전에 멀쩡한 나라였다면 헌정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이 왜 있었을까? 행정부를 말할 것도 없고 사법부도 현 정권에 장악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토론이 10분간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황 후보가 사회자가 보충 질문 기회를 주지 않았다고 항의하면서입니다. 서울 광진을의 민주당 고민정 후보와 통합당 오세훈 후보도 날선 말들을 주고받았습니다. 그제 방송된 토론에서입니다. 당선되시고 난 이후에 만에 하나 결과가 의원직이 위험해지는 상황이 온다면 뭐라고 말씀을 하실 수 있을지. 제가 구글을 검색했는데요. 고민정 후보의 명백한 선거법 위반이 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학력 허위 기재입니다. 경희대학교 서울 캠퍼스로. JTBC 강연입니다. 새로운 선거법으로 이번 총선에는 위성정당들이 선거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례대표 선거를 위한 별도의 정당을 만드는 꼼수를 우리는 지켜봤고 의석수가 늘어날 것이라는 군소정당들의 바람은 이뤄지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비례대표 정당 지지율 여론조사 결과로 분석을 해보면 그렇습니다. 김필준 기자입니다. 어제 발표된 비례대표 정당 지지율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정의당이 8.5%, 국민의당이 4.7%, 민생당이 2.8%로 나왔습니다. 이 결과에 지난 총선 때 각 당의 지역구 당선 결과를 대입해 비례대표 의석수를 계산해봤습니다. 정의당은 5에서 6석, 국민의당은 2석에서 3석, 민생당은 1석을 얻을지 말지 알 수 없다는 결과가 나옵니다. 민생당으로선 현재 비례대표 의석 8개를 모두 잃을 수 있다는 겁니다. 정의당도 비례대표 의석이 현재보다 많아야 2명 늘어납니다. 마침 두 당 모두 지역구에서의 상황도 좋지 않습니다. 정의당의 경우 대표 선수라고 할 수 있는 심상정 후보도 경기 고양갑에서 오차범위 힘든 승부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선거법 개정에 동참했던 군소 정당들이 오히려 의석수 감소 위기에 놓인 겁니다. 이 때문에 민생당과 정의당은 비례위성 정당을 놓고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무력화시키고 의회 민주주의를 거부하는 지금의 선거 행태에 대한 반성과 참회의. 정의당은 비례위성 정당의 의석 쟁탈
경쟁의 희생양이 되었습니다. JTBC 김필주입니다. 오늘의 핵심 뉴스들을 정리해드리는 아침엔 주요 뉴스입니다. 정부가 코로나19 자가격리자의 무단 이탈을 막기 위해서 전자팔찌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격리자의 휴대전화 앱과 연결해 일정한 거리 이상 떨어지면 경보음이 울리도록 하는 전자장치입니다. 퐁퐁정부는 지난달부터 도입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오늘 비공개 관계장관 회의를 열고 전자팔찌 도입 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인데 인권 침해 논란도 예상됩니다. 격리 장소를 벗어나서 직장에 가거나 술을 마시거나 사찰 등을 방문한 사람에 이어서 거주지를 아예 옮기는 이사를 한 격리 대상자도 확인이 됐습니다. 자가격리 지침을 어기고 외출을 해 지자체에 고발을 당하는 사례가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국민의 이동량이 지난 2월 말에 비해 30%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가 통신사 기지국의 정보 통계를 바탕으로 조사한 결과 지난 4일 개인 이동량은 총 1,354만 건으로 2월 마지막 주 토요일 1,014만 건에 비해 크게 늘었습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에 피로감을 느낀 사람들이 집 밖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정부는 코로나19 종식을 위해 거리 두기에 적극 동참해달라고 거듭 당부했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긴급 재난지원금 문제가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정부의 지원 기준 등이 논란이 되면서 여야가 전 국민 모두에게 주자는 주장을 경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재원을 크게 늘리지 않는 선에서 정부가 국회와 합의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중환자 집중치료 병상으로 옮겨졌습니다. 총리실 대변인은 존슨 총리의 컨디션이 악화되면서 의료팀의 조언에 따라 집중치료 병상으로 옮겼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존슨 총리는 외무장관에게 필요한 직무를 대행하도록 요청했습니다. 유럽의 누적 사망자 수는 5만 2천 명을 넘어서는 등 인명피해가 계속해서 늘고 있습니다. 미국 뉴욕의 하루 사망자 수가 처음으로 줄면서 확산세 정점에 대한 기대감에 뉴욕 증시가 7%대로 급등했습니다. 미국 전체 사망자는 1만 명도 넘어섰습니다. 아침엔 주요 뉴스였습니다. 코로나19가 확산된 이후에 회사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는 호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원하지 않는 무급휴직뿐 아니라 줬던 월급을 돌려달라고 하는 회사도 있습니다. 하혜빈 기자입니다. 경기도의 한 민간 어린이집에서 일하는 보육교사 A씨는 원장으로부터 지난달 월급을 돌려달라는 요구를 받았습니다. 출근을 많이 하지도 않고 수당도 받으니까 보통 분담하려는 차원에서 급여 일부를 돌려달라는 말을 했습니다. 공항에서 승객들의 출발, 도착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일부 인력업체의 상황도 비슷합니다. 4월달이 들어오고 나서 단 하루도 출근 못하는 전체 무급을 부여받았습니다. 핑계는 앞으로 더 막막한 그런 실정입니다. 시민단체 직장갑질 119가 코로나19와 관련해 제보받은 직장 내 괴롭힘은 3월 한 달간 1,200건이 넘습니다. 이 중 무급휴가가 가장 많고 해고, 권고사직도 20% 가까이 됩니다. 정부는 지난달 항공, 관광, 특수업종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에게 지원금을 확대하겠다며 대책을 내놨습니다. 무급휴직자 10만 명과 특수고용 노동자 10만 명에게도 생계 지원금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B씨와 같은 노동자들은 항공사 소속이 아니어서 대상자가 아닙니다. 특수고용직 노동자는 전국에 200만 명이 넘는 걸로 파악됩니다. 대다수는 회사에서 휴업수당을 받기 어려워 강제로 연차를 소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연차 사용이 합의하지 않으면 협조하지 않는 교사가 되니까 그래도 쉬니까 좋지 하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쉬어서 좋은 교사가 있을까요? 직장갑질 119 측은 노동자들의 해고 대란을 막기 위해 보다 세밀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JTBC 하혜빈입니다. 텔레그램 박사방의 홍보를 맡았던 현역 군인이 어제 구속됐습니다. 군대 내에서도 회원을 모았는지 수사 중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상혁 기자입니다. 이기아로 알려진 21살 이모 일병은 군에서 넉 달간 복무해 왔습니다. 이 기간에도 성착취 동영상을 유포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압수된 휴대전화엔 다수의 성착취 동영상이 들어있었습니다. 군사법원은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어제 오후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일병은 구속됐지만 군 내부 수사는 끝이 아닙니다. 군사경찰은 이일병이 끌어들인 군 가입자가 더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일병은 지난해 12월 16일 충남 논산의 육군훈련소에 입소해 기초 군사훈련을 받았습니다. 이후 올해 1월 22일 경기 안양의 동원전력 사령부 예하부대에 배치됐습니다. 직책은 장비 정비병으로 예비군의 장비를 관리했습니다. 군 관계자는 JTBC 취재진에게 이일병이 부대에서도 이른바 군인 할인을 내세워 군 가입자를 끌어들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 때문에 훈련소와 부대 곳곳을 조사 중입니다. 입대 전까지 여러 N번방을 거쳐 조주빈의 공범으로 활동한 이일병은 박사방의 홍보책이었습니다. JTBC 이상엽입니다. 맞짱 토론 시간입니다. 오늘은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과 공범들에게 범죄단체 조직죄를 적용할 수 있을지, 그리고 앞으로 검찰 수사에서 집중해야 할 부분은 무엇인지 집중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출연자들을 소개해드립니다. 제 오른쪽입니다. 검찰 출신 정태원 변호사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정태원 변호사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제 왼쪽입니다. 형사 전문 신민영 변호사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신민영 변호사입니다. 네. 검찰은 어제 조주빈을 10번째 소환해 조사했습니다. 공범으로 알려진 태평양 이모군도 함께 소환해 조사했습니다. 지난 주말에는 공무원 천모 씨를 소환해 조주빈과 대질 조사도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시종일관 서로 모르는 사이라고 주장하면서 범죄단체 조직죄 적용을 검토 중인 검찰이 입증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법조계에서도 엄벌에 처해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지만 현 상황에서 범죄단체 조직죄 적용이 가능할지 여부는 의견이 엇갈립니다.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두 분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현재 상황에서 범죄단체 조직죄를 조주빈과 그의 공범들에게 적용할 수 있을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정 변호사님. 예, 우선 그 적용 가능성 우리가 충분히 검토를 해야 되고요. 네. 또 여러 가지 의심되는 조항들이 많습니다. 적용이 가능한 것. 특히 이제 이자들이 이 범한 범행이 잔혹하고 엽기적인 범행이고 수많은 관련자들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적용을 검토해야 되는 건 맞는데 네. 이제 경찰이 수사할 때 처음부터 범죄단체 조직이 가능한 여부를 중심으로 조사를 한 것이 아니라 성착취물 조사하는데 집중을 했기 때문에 네. 아직은 많이 부족합니다. 따라서 검찰로서는 이 관련 법리를 검토하고 또 범죄단체 적용이 가능한지에 관해서 여러 가지 증거들을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직은 그 결론을 내릴 단계는 아니지만 범죄단체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를 하고 증거를 확보하고 그 다음에 결론을 내려서 이제 적용이 가능하다면 당연히 이 죄를 적용을 해서 엄벌에 처해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경찰 조사 단계에서는 범죄단체 조직죄 혐의에 대한 조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고 앞으로 진행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단계에서 범죄단체 조직죄 적용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이 부분을 명확하게 말씀하시기는 어렵다 이런 말씀. 지금 현재 네. 지금 바로 기소한다고 하면은 좀 어렵지 않아요. 기소하고 나면 네. 그 뒤에 많은 그 보완 수사를 더 해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이 상태대로 만약에 우리가 재판한다 그러면 유죄를 받을 가능성이 적죠. 그러나 이 수사라는 건 계속 진행함에 따라서 새로운 증거들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네. 이것을 제가 안 된다고 해서 덮을 것은 아니고 계속 수사를 해서 이 범단으로 우리가 의유를 할 수 있는지를 검토를 당연히 해야 됩니다. 네. 조주빈의 구속 기한이 이제 뭐 일주일 정도밖에 남지 않았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기소를 처음 할 때 그 단계에서는 범죄단체 조직죄를 적용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겠군요. 지금 이번에 뭐 기소하면서 범단을 바로 적용 안 해도 되거든요. 네. 네. 많이 얘기하면 26만 명까지 해당되는데 그렇죠. 이 사람들에 대한 처벌이 없이 조주빈만 처벌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이 사건을 한두 달 안에 끝을 생각해서는 안 되고요. 이 아이디 확인된 15,000명 중에 최소한도 1,000명 이상은 전부 엄벌에 처할 수 있도록 수사를 해야 되고 그 수사를 하다 보면 범죄단체 조직으로 우리가 의뢰 가능한 그런 여러 가지 증거들도 충분히 확보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엄벌에 처하기 위해서는 범죄단체 조직죄 적용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현재로서는 아직까지 그 단계까지는 안 간 것으로 보인다 이런 말씀이십니다. 이에 대해서 신민영 변호사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뭐 정 변호사님 말씀 주셨지만 그 수사기관이 수사를 해나갈 때 죄명을 정해놓고 여기에 맞춰서 수사를 해나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사실관계를 찾아가다가 네. 여기에 해당되는 죄명이 무엇인가 이거를 찾아서 적용을 하는 방식으로 네.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뭐 수사 결과라든지 사실관계가 확정이 된 상태가 아닌 상황에서 범죄단체 조직죄나 뭐 가입죄가 적용된다 아니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서부른 면이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까지 언론에 보도된 거 이런 걸 기초해서 봤을 때 조주빈 같은 경우는 그 자신의 박사방이라고 불리는 텔레그램 엠번방 가입자들 중에서 일부에 대해서 뭐 운영진이라는 그 이름을 주고 그리고 뭐 수금이라든지 아니면 뭐 범행 일부를 나눠서 한 정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황들을 봤을 때 그 범죄단체 조직죄 관련해서는 해서 그 범죄단체 조직죄 같은 경우 형법 114조의 그 적용 법조가 있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죄를 저지르기 위해서 중죄입니다. 보통 사기, 무기징역 그리고 장기 4년 이상의 이상되는 죄를 저지르기 위해서 사형이요? 네, 사형, 무기징역, 무기징역. 장기 4년 이상 그렇죠. 보통 중죄인데 이런 중죄를 저지르기 위해서 단체를 조직하거나 아니면 가입하거나 활동하는 경우를 처벌하는 조항이 있는데 아마 이런 뭐 조직적인 움직임이 있었던 측면에서 이 조주빈의 그 박사방 조주빈을 비롯해서 그 운영진으로 불렸던 사람들의 경우에는 범죄단체 가입죄라든지 활동죄가 충분히 그 적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네. 현재 상태에서 조주빈에게 적용된 여러 가지 혐의들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아동 청소년 성보호법 위반 혐의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 부분으로 적용하는 것과 범죄단체 조직죄로 적용하는 것과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보통 그러니까 뭐 그 음란물 제작죄 같은 경우는 일단은 피해 대상인 그 아동이나 청소년이 특정이 돼야 됩니다. 근데 지금 이 N번방 사건, 박사방 사건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떴다 방식으로 이제 방이 계속 그 뭐 열렸다가 닫혔다가 열렸다 닫혔다가 하는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방에 있는 피해자랑 그리고 이 N번방 가해자가 정확하게 매칭이 안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하. 그래서 뭐 실제로 수사 단계라든지 아니면 법정 단계 갔을 때 이 가해자로 온 사람들이 나는 이 피해자에 대해서는 무관하다. 네. 난 여기에 대해서는 무죄를 뭐 주장하겠다.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있고 만약에 피해자가 정확하게 매칭이 되지 않는다면 이 성범죄 관련해서는 무죄가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이 범죄단체 가입죄나 활동죄 같은 경우는 특징이 뭐냐 그러면 실제로 이런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 범행을 저지르기 위한 단체를 만들거나 네. 가입하는 것만으로 처벌을 하도록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뭐 점조직 형태로 일어나거나 아니면 원격 형태로 일어나서 피해자와 가해자가 매칭하기 힘든 이런 N번방 같은 사건의 경우에는 그 말씀드린 것처럼 피해자와 가해자가 매칭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범죄단체 조직죄를 이용해서 처벌을 할 수 있는 이런 길이 열리게 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네. 아동 청소년 성범죄 이와 관련한 처벌 규정의 경우에도 네, 예. 그 법에 따르면 뭐 최대 무기징역까지 가능한 상황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말씀드렸지만 이 범죄단체 조직죄나 가입죄는 그러니까 저지르기 위한 하기로 한 공모한 죄의 네. 정한형으로 실제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아도 가입한 것만으로 활동한 것만으로 처벌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아동음란물 제작죄 같은 경우는 최대 무기징역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네. 만약에 이 N번방, 박사방에 대해서 그 가입자들, 활동자들에 대해서 그 범죄단체 조직죄나 뭐 가입자가 적용이 되게 되면 최대 무기징역까지 적용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리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조주빈뿐만 아니라 뭐 그와 같이 그 사이트를 운영했던 공범자들 네, 예. 그리고 또 폭넓게 넘어가면 잠시 후에 토론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뭐 유료 회원들 이 사람들까지 같이 처벌하기 위해서는 범죄단체 조직죄 적용이 필요하다. 네, 맞습니다. 네, 일단 그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범죄단체 조직죄를 적용하기 위한 여러 가지 뭐 조건들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앞에서도 형법 114조를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그런 중한 범죄를 저지르기 위한 목적으로 조직을 구성을 해야 되는 거고 또 위계 질서도 있어야 되고요.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한 가지 확인이 아직까지 안 된 것이 바로 통솔이라든지 지휘 체계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이 부분 아닙니까? 어떻게 그렇습니다. 보십니까? 좀 전에 사실 이제 범죄 단체는 이제 폭력 조직에 대해 주로 적용되어 왔는데 그 뒤에는 이제 그 불법 도박 사이트라든지 유사수신 행위 이런 그 조직에 대해서도 처벌을 해왔거든요. 이게 점점 확장돼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범죄 단체 조직죄로 처벌을 하려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런 범죄의 공동 목적이 있어야 되고 네. 계속성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최소한의 통솔 체제가 있어야 됩니다. 그건 상명하복이라든지 상하와 관계가 있고 또 내부 규율이 있고 역할 분담이 있고 그래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이 박사방의 경우에는 다른 요건들은 뭐 지금 어느 정도 좀 나오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 그 통솔 체제가 있느냐
이제 그 문제에 관해서 이제 검찰이 집중적으로 조사를 해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금 보면은 각 조직원들이 상대방에 대해서 모르는 형식으로 점조직으로 되어 있는 네. 걸로는 보이거든요. 근데 점조직이라 해서 범단이 안 되는 것은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규율이 있느냐. 예를 들어서 보이스피싱 같은 경우에 보면은 그 자기 일한 거에 따라서 성과 보수를 받는다지 그러한 내부 규율이 있거든요. 또 팀장이 있고 부장이 있고 실장이 있고 그런 식으로 위계 질서를 갖췄는데 여기의 경우에는 조주빈이 아마 총 수개 두목으로 보이고 그 밑에 관리자들이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무슨 뭐 공익요원들도 있고 직원들도 있고 한데 과연 이런 것을 통솔 체제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냐는 게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좀 더 집중적으로 수사를 해야 되는 것이고 현재로서는 뭐 본인들은 부인하고 있는데 네. 어차피 부인을 하겠죠. 그래서 그거는 그 향후 더 수사를 통해서 이 범죄 수익의 흐름, 그러니까 돈이 거기서 범죄 이익을 얻었으면 그 돈이 어떻게 분배가 됐는지 역할 분배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고 어떤 명령과 복종 체계가 있는지에 관해서 수사를 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조주빈과 공범으로 알려진 그 사람들, 현재 조사를 받고 있는 사람들 말이죠. 뭐 서로 모르는 사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네. 역할 분담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데 네. 이게 뭐 건건당 상황에 따라서 심부름을 했을 뿐이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네. 네.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뭐 기존 판례 법리에서 그 범죄단체 성립에 있어서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게 그러니까 통솔 체계입니다. 네. 정확하게는 뭐 판례를 분석을 해보면 제 나름대로 분석해보면 상하 통솔 체계를 요구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보이스피싱 조직 같은 경우는 왜 이게 범죄단체 조제로 많이 인정을 되고 있는데 왜 인정이 됐냐 그러면 보통 뭐 총책이 있고 그 밑에 관리격인 팀장이 있고 그 밑에 상담원 조직이 네. 있고 뭐 크게 보면 인출책까지 있어서 이렇게 상하로 조직이 구성이 돼 있고 또 정 변호사님 말씀하셨지만 이 상하 조직 간에 운영하는 규율이 굉장히 잘 조직이 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이스피싱 조직에 대해서는 범죄단체 조직제가 잘 인정이 되는데 최근에 그 좀 다른 범죄에서는 보이스피싱 그러니까 그 범죄단체가 인정이 안 된 사례가 있었어요. 어떤 사례가 있었냐 그러면 그 중고차 네. 판매하는 그런 조직이 있었는데 인터넷에다가 허위 매물을 올려놓고 손님을 유인한 다음에 막상 가보면 이제 허위 매물은 존재하지 않고 뭐 좋지 않은 물건을 이제 거의 강매식으로 비싸게 판 이런 조직이 있었는데 법원이 이들에 대해서는 뭐 그러니까 조직이라든지 이런 게 있다라고는 인정을 했지만 다만 얘는 이 사람들이 친목에 의해서 이렇게 팀별로 움직였고 상하 조직이 없었기 네. 때문에 이거는 그 범죄단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본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판례 법리대로라면 이 N번방, 박사방 같은 경우는 명확하게 아직까지는 상하 조직 관계가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범죄단체 조직제가 인정이 안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이 박사방이라는 걸 통해서 그 휴대전화라든지 네. 아니면 원격적인 이런 점조직을 통해서 이런 대형 범죄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게 좀 드러났잖아요. 아마 여기에 맞춰서 법리가 좀 완화되는 쪽으로 좀 변화가 될 가능성이 있다. 이 변화 가능성 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범죄 단체라고 하면 뭐 쉽게 얘기해서 조직 폭력배를 그렇습니다. 들 수 있을 것 조직 같습니다. 뭐 폭력배의 경우에 두목이 좀 있고 들어왔죠. 부두목이 있고 또 뭐 행동대장들이 있고요. 그렇습니다. 행동대원들이 있고 밑에 이런 아주 체계적인 상하 관계가 있고 지휘 통솔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고요. 그렇습니다. 네. 또 하나 지금 주목을 해봐야 될 것이 그 범죄 수익이라는 거 있잖아요. 이 그렇습니다. 범죄 수익이 어떻게 구성원들 간에 배분이 됐느냐 이 부분도 중요할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아까 말씀드린 보이스피싱 조직의 경우에는 자기가 열심히 거짓말을 해서 이제 피해자를 속였지 않습니까? 네. 그럼 성과에 따라서 보수를 받는 그런 일종의 내부 규율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저희 박사바의 경우에 난점은 뭔가 하면 대부분의 수익은 조주빈이 가져갔어요. 그리고 그 유료 회원들 특히 이 사람들의 경우는 오히려 이용료 비슷한 돈을 냈거든요. 아하. 그래서 이것을 만약에 우리가 범죄단체 조직으로 가면 이걸 수익 분배라고 할 수 있느냐? 네. 그런 또 법리적인 어려움이 있고요. 그 대신에 이제 돈 대신에 다른 뭐 이렇게 그런 그 끔찍한 그런 동영상을 보는 그런 이익을 줬다고 주장할 수도 있지만 그런 점에서는 새로운 법리 구성이 필요합니다. 종전의 판례나 이론에 의하면은 우리가 넘어야 될 장애물이 상당히 많습니다. 네, 2016년 5월에 대법원 판례가 있고요. 2017년 판례도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과거의 판례들을 조금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네, 그 말씀하신 판례가 아마 보이스피싱 조직에 관한 네. 판례인 것 같은데 범죄단체가 되려면 법원에서 4가지 요건을 충족을 해야 된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첫 번째가 그 참가 인원이 다수여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이렇게 했어야 되고 그리고 세 번째가 그
지금 말씀하신 지휘 통솔 체계가 있어야 되고, 그 네 번째가 이 지휘 통솔 체계 하에서 조직원들이 공동의 범행을 범한다는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보이스피싱 조직 같은 경우는 뭐 아시다시피 다수고, 네. 또 말씀하신 것처럼 뭐 그 이게 상하 조직으로 구성된 조직 체계가 확실히 있고요. 그리고 또 그 보이스피싱 범죄라는 그 공동의 범죄를 저지른다는 그 목적이 있었고, 네. 그리고 그 계속적으로 그렇게 반복적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범죄 단체가 인정이 된 건데, 엠번방, 박사방 같은 경우는 다른 건 몰라도 말씀하신 것처럼 상하 조직이 있는지 여부는 좀 불분명하기 때문에 기존 판례 이론대로라면 범죄 단체 구성이라든지 가입이 인정 안 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이런 점조직 형태의 범죄가 앞으로 많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마 법원에서 법리 변화를 통해서 좀 여기에 대해서 대응을 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또 아까 이게 지금 말씀하신 점조직의 문제가 있으니까 사실 뭐 점조직이라도 범죄단체로 인정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는데, 적어도 내가 이 단체에 소속돼 있고 내 역할이 뭐다, 그 정도는 알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조주빈의 경우에는 각자 접촉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공익요원에게 신상 정보를 빼와라, 또 환전체 갖다 놓아서 돈 바꿔와라, 또 배달해와라, 이렇게 따로따로 접촉이 되기 네. 때문에 그런 범행을 하면서도 우리 전체적으로 뭐가 어떻게 돌아가고 내 역할은 뭐다 하는, 그러니까 내가 그 조직을 위해서 일한다는, 또는 조직에 가입되는 그런 인식이 상당히 부족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도 이제 보완 수사가 많이 필요합니다. 알겠습니다. 앞에서도 잠깐 언급이 됐던 내용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조주빈과 공동 운영자들은 뭐 당연히 뭐 중한 처벌을 받을 것이고요. 최근 뭐 계속해서 나오는 얘기들, 유료 회원들 있잖아요. 이들에 대한 처벌도 비슷한 수준으로 강하게 내려져야 된다라는 여론 아니겠습니까? 범죄단체 조직죄와 관련해서도 이들 유료 회원들에 대한 적용이 가능할지,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세 층위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주빈 본인과, 그리고 조주빈이 운영자로 분류를 해서 실제로 임무 분담을 시켰던 사람들, 그리고 단순 가입자, 이렇게 세 개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단순 가입자에 대해서는 범죄단체 조직죄를 적용하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좀 이해하기 쉽게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이 단순 가입자를 뭐 마약 범죄로 예를 들면, 단순 가입자들은 마약을 사거나 투약한 사람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의 죄도 크고 처벌이 돼야 하지만, 이 사람들을 마약 판매 조직으로 본다거나 아니면 마약을 판매하는 뭐 갱, 마피아로 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아마도 좀 조직죄나 그러니까 조직죄나 가입죄에서는 좀 단순 가입자는 적용하기 쉽지 않다.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정 변호사님도 같은 생각이세요? 그러니까 우선 지금 말씀드린 대로 좀 분류를 해야 되는데, 조주빈, 그다음에 같이 운영한 것으로 보이는 아이디 사마귀, 붓다, 이기야, 홍보책이나 뭐 환전책 그런 거죠. 그다음에 직원들, 뭐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뭐 만약에 범단이 인정이 된다면 당연히 들어가야 되고요. 나머지 이제 회원들도 무조건 안 된다, 우리가 선택하기는 좀 어렵고, 만약에 인정이 된다고 한다면 그 회원들 중에서도 150만 원 내고 들어간 사람도 있어요. 네. 소위 명령자들이라고 이제 조주빈이 호칭을 했는데, 이 사람들은 단순히 그런 동영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피해자한테 어떤 행동을 지시를 했거든요. 이건 뭐 당연히 아청법상 응놈을 제작의 공범이기도 하거니와, 그 정도 관여를 했다고 한다면 사실상 범단으로 우리가 의뢰한다면 적어도 거의 구성원 내지는 가입을 한 걸로 볼 수도 있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회원을 전부 다 똑같이 의뢰할 수는 없는 것이고, 다 조사를 해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 핵심적인 역할을 한 회원들의 경우에는 뭐 당연히 공범 그리고 범단의 구성원으로 처벌이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인정이 된다면. 알겠습니다. 이제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법원 판례도 그렇고요. 범죄단체 조직죄가 적용이 되려고 한다면 일단 특정한 다수인들이 있어야 되고, 이 사람들이 공동 목표를 정하고 범죄를 저질러야 되고, 이게 시간의 계속성도 필요하기 때문에 뭐 상당히 꾸준히 어느 기간 동안 범죄를 저질러야 되는데, 한 가지 더 필요한 부분이 바로 최소한의 통솔 체계가 있었느냐, 이 부분이고, 지금까지의 상황으로 봐서는 이 부분에 대한 뭐 증명, 입증이 어렵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수사가 집중이 돼야 되는 상황이군요. 네, 뭐 일단 보통 이런 조직 범죄 같은 경우는 아무리 자기들끼리 뭐 그전에 뭐 규율이 철저하고 말을 맞췄다 하더라도 수사 과정에서 한두 명 정도 반드시 허물어지는 사람이 나옵니다. 만약에 범죄 단체를 조직을 했고 만약에 가입을 했다 그러면 조사 과정에서 이 전모에 대해서 그래도 얘기를 하는 사람이 한두 사람 정도는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조직 전모에 대해서 스케치를 해주면 아마 수사기관은 나머지 사람들의 그 진술을 모자이크 하듯이 모아서
그러니까 N번방, 박사방의 전모를 그려가는 그런 수사 방식이 아마 주된 방식으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정태원 변호사께서도 끝으로 앞으로 필요한 검찰의 수사 방향을 좀 말씀해 주시죠. 우선 가담자들에 네. 대한 철저한 조사가 돼야 되고요. 회원들에 대한 조사도 돼야 됩니다. 지금 아이디가 15,000개가 있다고 하니까 중복되는 걸 합쳐도 10,000명은 넘을 걸로 보이거든요. 이걸 한두 달에 수사를 끝을 생각을 말고 1년이 걸리건 10년이 걸리건 계속 조사를 해서 그 사람들의 구체적으로 가담한 경위 어떤 인식이 있었는지 그래서 개별적으로 하나하나 수사를 하고 이익 분배는 어떻게 되는지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이 점에서 철저히 조사를 해서 우리가 형법상에 공범으로 처벌할 수 있는 건 공범으로 처벌하고 네. 또 범죄단체가 가능하면 그걸로 해서 이 소위 이용자들을 처벌하지 않으면 이런 범죄는 앞으로 또 발생합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으로서도 단기간으로 끝을 낼 생각은 하고 장기간 수사를 해서 뿌리를 뽑을 그런 각오로 해야 될 걸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관련 공범자들 철저하게 수사를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오늘 맞짱 토론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태원 변호사, 신민영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토론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기업들이 코로나19 해외 확산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해외 공장을 언제 문 닫을지 또 얼마나 오랜 기간 공장 가동을 멈춰야 할지가 현지 상황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해외 하늘길이 막힌 항공업계는 국내 노선을 늘리거나 화물기를 띄우면서 살 길을 찾고 있습니다. 이희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LG전자가 TV와 세탁기 등을 만드는 러시아 공장은 코로나19 때문에 한 달째 멈춰서 있습니다. 어제부터 다시 생산할 예정이었는데 취소됐습니다. 러시아 정부가 이동 제한 명령을 내리면서 이번 달엔 문을 못 열게 됐습니다. 삼성전자도 폴란드에 있는 가전 공장을 오는 19일까지 닫습니다. 우리 기업의 해외 생산 기지가 잇따라 멈추면서 생산 차질은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해외 하늘길도 막힌 상황입니다. 지난달 국제선 승객은 1년 전에 비해 96%나 줄었습니다. 저가항공사들은 국내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3월 말부터 좀 특히 제주 노선에서 이용객이 늘어나고 있어서 이런 회복세를 보이는 노선들부터 순차적으로 운항을 늘려나가려고 합니다. 에어서울은 김포에서 제주 노선을 10배 늘렸습니다. 에어부산과 TA항공 등도 제주 노선에 비행기를 추가로 띄우기로 했습니다. 승객이 줄어서 쉬고 있는 여객기를 화물기로 돌려서 운영하기도 합니다. 저가항공인 진에어는 물론 대한항공과 아시아나도 대만과 베트남 등지에 여객기로 화물을 운송 중입니다. JTBC 이희정입니다. 네, 미국에서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우유를 찾고 있는데 낙농가에서는 우유를 폐기 처분하고 있습니다. 보도국 연결해서 이 소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미국 낙농가가 영향을 받고 있는 거죠? 네, 코로나19가 미국 전역을 휩쓸면서 도시 지역의 주민들은 식료품점에서 우유를 찾고 산지인 낙농가에서는 대량으로 우유를 내다 버리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유제품을 대량 구매하는 대형 식당과 학교 그리고 호텔 등이 코로나19로 일제히 문을 닫으면서 수요가 줄었고 이로 인해서 유제품 가격이 급락하자 우유 폐기 사태로 번진 것입니다. 하루 만에 9만 4천 리터의 우유를 폐기한 위스콘신주의 한 농장 주인은 모든 사람이 식료품점에 음식을 구하기 위해 달려가고 있지만 우리는 배수구에 우유를 버리고 있다고 하소연했습니다. 우리나라도 개학이 늦어지면서 학교 급식에 음식재료를 납품하는 농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참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김일성 주석 생일 태양절을 앞두고 북한 외무성이 입장을 냈습니다. 개발도상국들의 협력을 강조했네요. 네. 북한이 오는 15일 김일성 주석의 생일을 앞두고 김 주석이 강조했던 남남 협조 정신을 언급하면서 개도국과 관계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남남 협조라는 것은 선진국에 맞서서 개발도상국들이 서로 협조해서 경제적 자립을 일으켜야 한다고 북한이 주장해온 것인데요. 이번 입장 발표는 김일성 주석의 업적을 부각하는 동시에 또 대북 제재로 경제가 어려워진 북한이 자력갱생에 기초한 이른바 경제 정면 돌파를 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끝으로 조금 전 들어온 소식입니다. 오늘 새벽 1시 42분쯤에 충남 홍성군의 한 돼지 농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발생 1시간 만인 새벽 2시 40분쯤 진화됐는데요. 돈사 1개동과 돼지 400마리가 불길에 휩싸이면서 소방서 추산 5,7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지금까지 아침 현지금 JTBC 이재승입니다.
수수료를 받는 방식을 바꾸겠다고 해서 비판을 받은 배달업체 배달의 민족. 결국 고개를 숙이기는 했는데요. 사과를 하면서 수수료 체계에 대한 대책을 냈다기보다 대책을 찾겠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전문가와 오늘 이 부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철진 경제평론가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업체에서 보통 이렇게 뭔가를 바꾸는 거를 발표하는 시기가요. 네. 특히나 배달업체는 수수료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네. 이걸 발표한 시기가 이제 요즘에 코로나 사태 때문에 이제 음식점 점주들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래도 그나마 배달에 의존을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배달업체는 그나마 좀 특수를 누렸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이 시점에 이런 발표를 한 거여서 좀 더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요즘에 이제 초등학생들도 이런 말을 하죠. 뭐 이 시국에 그렇게 하느냐, 뭐 이런 표현들을 많이 쓰고 있는데요. 배달의 민족이 뭔가 조금 잘못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지금 가장 힘든 곳이 어디냐? 우리가 많이 언급하듯이 소상공인 분들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결국 또 배달의 민족 측에 있어서는 뭐 가장 많이 이용을 하는 그런 곳일 텐데 아마도 뭐 여러 가지 실적에 대한 뭐 쫓기는 것도 있겠고 당초에 목표로 했던 오픈 서비스가 4월 1일이었기 때문에 뭐 그것을 그대로 추진한다는 계획하에 그런 측면도 있었겠지만 네. 굳이 이렇게 뭐 많은 국민도 어렵고 특히 자신들의 고객인 소상공인 분들이 어려운 상황에서 이렇게 수수료 개편책의 카드를 꺼내드려야 되겠었느냐 이런 의문이 생기고 네. 이렇게 되니까 뭐 너무 비난도 쇄도하고요. 당장 어제 저녁에 사과를 하고 뭐 이런저런 개선 조치도 내놨지만 계속해서 지금 국민들의 시선은 곱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 수수료 체계를 바꾸겠다고 하면서 이제 배달의 민족 측에서의 입장이 있었고요. 네. 근데 이제 그걸 받아들이는 소상공인들은 이렇게 배달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배달에 지금 우리가 의존을 하고 있는데 이게 건당으로 수수료를 내는 거로 바꾸면 당연히 우리들은 부담이 많아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나온 거였잖아요. 그렇습니다. 이제 좀 복잡하기는 해도 쉽게 말씀드리면 네. 정액제에서 기존에 정율제로 바꾸겠다라는 게 배달의 민족 측의 입장입니다. 이제 기존 같은 경우에는 뭐가 정액제냐면 울트라콜이라고 해서 이제 광고 하나 걸면 뭐 월 88,000원에 걸면 이제 그거에 먼저 띄게 그 배너처럼 이제 거기 앞에 노출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방식을 이제는 매출의 5.8%의 수수료를 떼가는 정률 방식으로 떼겠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원래는 그랬다가. 예, 원래는 그랬다가. 근데 네. 여기에 대해서 배달의 민족 측의 입장은 이런 겁니다. 그 앞서 말한 정액제, 울트라콜을 해봤더니 좀 여유가 되는 상점 같은 경우에는 이런저런 약간 좀 명의를 다르게 해서 광고를 한 10개, 20개 잡아버리면 전체 배너창을 다 그들이 가져가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오히려 약한 소상공인들 입장에서는 그거보다는 정률제가 좋다라고 이제 설명을 했으나 이런 설명을 하니까 바로 소상공인연합회에서는 무슨 말도 안 되는 이야기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대표적인 게 이거죠. 월 매출 1,000만 원이라고 한다면 네. 이번에 바뀐 체계에서 하면 5.8%를 떼야 되니까 58만 원을 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월 1,000만 원 하는 곳에 기본적으로 많이 아무리 그 울트라콜 88,000원짜리 잡아도 2개, 3개 그러니까 20만 원, 뭐 30만 원 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20만 원, 30만 원 선 부담해서 지금 58만 원으로 부담이 더 커지잖아요.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이게 도와주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반박하고 있죠. 네, 그 배달의 민족 쪽에서 이제 어제 사과를 하면서 뭐 이걸 바꾸겠다가 아니라 네. 이제 어떻게 점주를 보호할 대책을 찾을 수 있을지 대책을 한번 고민을 해보겠다라는 게 입장이었기 때문에 네.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입장 철회는 아니었고요. 이것과 함께 3, 4월에 이제 수수료의 절반은 되돌려주겠다. 워낙 어제 하루 동안에 국민들의 질타가 크지 않았었습니까? 이렇게 입장을 했지만 아직 공식적으로 이 소위 말하는 정률제 수수료 5.8% 떼는 것을 철회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은 아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이 문제는 그 뒤에 이 지금 배달업계의 네. 업체의 이 체계에 대해서 좀 짚어볼 부분이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독일의 한 기업이 그러니까 우리 배달업체 2, 3위뿐만 아니라 1위인 이 배달의 민족까지 이제 사들인 거였잖아요. 그렇습니다. 지난해 말이었죠, 그게. 네, 예. 딜리버리 히어로라는 이제 독일의 배달의 업체입니다. 유럽에서는 이 DH, 딜리버리 히어로가 뭐 거의 최대로 꽉 잡고 있는 그런 곳인데 네. 우리나라의 배달 앱 시장을 보면 배달의 민족이 한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요. 네. 여기에 요기요, 배달통 뭐 이렇게 이 세 개 업체가 한 98%, 99%를 이제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체 시장 점유율이. 근데 이미 요기요와 배달통도 딜리버리 히어로가 네. 인수한 상황에서 작년 12월에 다시 또 이 1위인 배달의 민족까지
사들이면서 이때 딜이 뭐 거의 5조 원대였었거든요. 네. 그러면 세 곳을 다 지금 한 주인, 즉 음흠. 독일의 딜리버리 히어로가 다 갖고 있는 이런 셈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만 해도 독과점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었고 아직까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이 네. 기업 결합 심사를 심사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공정위에서 지금 심사를 하고 있는 이 기업 결합 부분. 네. 이번 논란 때문에 좀 결정에 영향이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누가 봐도 99%를 한 주인이 갖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럼 바로 독점 아니냐 생각할 수가 있겠는데 이게 약간 공정위도 그동안 좀 고심을 해왔던 게 네.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서 좀 다른 거예요. 즉 배달 앱이라는 게 다른 시장이 없이 이걸 외식 배달로 시장을 보게 된다면 한 15% 20%밖에 안 됩니다. 이 세 곳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배달 음식으로 본다면은 이게 독점도 아닌 것이고요. 특히 배달 앱이라는 것을 하나의 전자상거래, 뭐 이커머스, 엠커머스로 바라보면은 범위가 커지니까 그게 범위가 비중이 크면 줄겠네요. 더 안 되겠고요. 또 최근에 이 공정위의 기업 결합에 대한 것들을 보면은 과거에는 독점이라고 했던 걸 많이 풀어줍니다. 즉 이 방송사와 통신사의 결합들, 통신사가 케이블 방송국을 뭐 대주주가 되는 것들을 속속 허용하고 있는 추세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런 뭐 4차 산업혁명의 신산업에 대해서는 좀 융통성을 뒀단 말이죠. 그래서 누가 봐도 독점이지만 이 공정위는 고심하고 고심했었는데 바로 이런 시점에 또 이렇게 이 시국에 이런 판단을 배달의 민족에서 나오니까 공정위도 이런 국민들의 반발이라면 다시 한번 굉장히 좀 깐깐하고 까다롭게 심사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그럼 이 배달업체, 이 배달업계의 독과점 문제는 이번 이 공정위의 결과로 좀 뭔가 방안을 찾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이제 12월부터 했었고 지금 심사하는 것은 딜리버리 히어로가 배달의 민족을 인수한 이 딜을, 이 M&A를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인데 네. 쉽게 결론을 또 못 내릴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런저런 상황들을 많이 고려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짚어보겠습니다. 정철진 경제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배달의 민족에 대한 거센 비난 그리고 배달업체 전반의 구조적인 문제를 지금 전문가와 짚어봤는데 여기에 대한 대안으로 시민들은 지금 이른바 착한 배달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매장으로 직접 전화를 해서 주문을 하자는 겁니다. 김태영 기자입니다. 우리는 배달앱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최근 소셜미디어에서 퍼지고 있는 내용입니다. 지난 1일 배달의 민족이 수수료 체계를 바꾸면서 소상공인들의 부담이 더 커졌다는 지적이 나오자 등장했습니다. 일부 온라인 공간을 중심으로 소상공인을 보호하자는 이른바 착한 소비자 운동이 시작됐습니다. 배달의 앱으로 수수료가 나가는 것보다는 매장으로 직접 전화를 해서 그렇게 구매를 하는 경우가 많아졌죠. 이것도 소상공인들을 도와주는 한 가지 방법이잖아요. 프랜차이즈 업체들도 가맹점 지키기에 나섰습니다. 지난해부터 가맹점을 대상으로 배달 수수료를 낮게 책정한 자체 주문 앱을 도입한 곳도 있습니다. 아예 수수료가 없는 공공 배달앱을 선보인 지방자치단체도 있습니다. 군산시는 민간 배달앱과 달리 지역 내 소상공인들에게 이용 수수료와 광고료를 한 푼도 받고 있지 않습니다. 출시된 지 한 달, 10,000명이 넘는 군산 시민이 이 앱에 가입했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배달앱의 독과점 폐해를 지적하고 공공 배달앱 개발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JTBC 김태형입니다. 오늘도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 메마른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오후에는 강원 영서에 비가 예상되지만 5mm 미만으로 양이 매우 적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18도, 광주 20도, 부산 19도로 어제보다 더 포근하겠습니다. 내일과 모레는 중부 내륙 지역의 아침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는 등 쌀쌀하겠습니다. 아침엔 뉴스워치, 오늘 하루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기억해야 할 뉴스 끝으로 정리해드립니다. 정부가 코로나19 자가격리자의 무단 이탈을 막기 위해서 전자팔찌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격리자의 휴대전화 앱과 연결해 일정한 거리 이상 떨어지면 경보음이 울리도록 하는 전자장치입니다. 홍콩 정부는 지난달부터 도입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오늘 비공개 관계장관 회의를 열고 전자팔찌 도입 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인데 인권 침해 논란도 예상됩니다. 이번 주부터 자가격리를 어길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이 강화된 가운데 이탈 사례는 잇따라 확인되고 있습니다. 산책을 나가거나 사찰 등을 방문한 경우 등인데 무단으로 이사를 한 해외 입국자도 있었습니다.
지난 주말 국민의 이동량이 지난 2월 말에 비해 30%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가 통신사 기지국의 정보 통계를 바탕으로 조사한 결과 지난 4일 개인 이동량은 총 1,354만 건으로 2월 마지막 주 토요일 1,014만 건에 비해 크게 늘었습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의 피로감을 느낀 사람들이 집 밖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정부는 코로나19 종식을 위해 거리 두기에 적극 동참해달라고 거듭 당부했습니다. 삼성전자가 오늘 1분기 잠정 실적을 발표합니다. 코로나 사태의 여파가 1분기에도 반영이 됐을지, 영업이익 6조 원을 넘길 수 있을지 시장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으로 JTBC 뉴스 아침엔 화요일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